자, 이제 오늘은 실무 맨 뒤편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112페이지죠. 자,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실무 쪽에 대해서 일부를 살펴봤는데, 자, 이자가 매도자예요. 매도 의뢰인. 이자가 이제 매수 의뢰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개 실무라는 것은 의뢰인과 이 중개업자, 즉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우리가 중개 실무 그래요. 매도자가 자기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이제 팔아달라고 청약이 왔어요. 내 집을 팔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자가 팔아주겠다. 승낙을 했었죠. 청약과 승낙. 이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계약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지난주 거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랬죠. 중개계약. 우리가 중개계약에는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이 물건을 팔아준다라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중개 실무의 우리가 출발점이다. 이런 것도 시험에 물었어요.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매매를 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업무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겠죠. 중개업자 자기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업무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단계가 2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이제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어요. 조사. 그 직접 등기부를 떼보기도 하고,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떼기도 하고, 또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이런 것들을 떼서 조사를 했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상 조사 확인이라고 했고, 또 장부에 안 나오는 것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자가 되면 이런 장부나 임장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자 등에게 이제 어떤 자료, 그 물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하기도 해요. 그 이 조사 방법 이 세 가지도 꼭 기억하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예요. 그 이 중개 대상물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조사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9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조사한 내용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매수자에게 이제 이걸 브리핑을 하겠죠. 이 물건의 특징은 이런데 뭐 마음에 드느냐 이 말이죠. 그럼 이자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로 물어보고 또 들어보고 해서 이자가 이제 사겠다. 이런 과정이 우리가 바로 영업 판매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학개론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다지 나오지 않는 것인데, 아이다의 원리나 셀링 포인트라는 영업 판매 활동, 즉 중개업자는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매수자에게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을 앞에 가보면 그 110페이지에 보면 그 판매 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 한 장 앞 페이지로 가면 그게 이제 영업 판매 활동. 이것은 하나의 이제 과정을 넣는 것이니까 구색 맞추기 위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이자가 이제 그 물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한번 보여달라 이제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물건을 어떤 부동산을 사거나 임차를 할 때 다 물건을 둘러보는 거지. 둘러보고 나서 뭐 가격 등을 이제 절충을 해가지고 내가 그 물건을 사겠다 하면은 바로 이제 거래 계약으로 오는 거예요. 즉 매매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이 여러분 지금 민법에서 공부할 텐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거래 계약 체결이라고 해서 지금 보게 될 112페이지 바로 여기에 온 거지. 그럼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가 중개는 완성됐다고 그래요. 시험에서 또 중개 완성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거래 계약 체결로 완성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거래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 거고,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물건을 의뢰받는 거예요. 또 손님한테 사달라고 의뢰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개 계약과 이 거래 계약을 구별 못하면 엉터리예요. 지금 기초 강의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래 계약은 3부를 작성한다 그랬고, 이 중개 계약은 2부를 작성한다고 그랬죠. 그 중개 계약과 거래 계약이 바로 이 실무의 이 범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잔금 주고 서류, 등기 서류 등을 서로 동시에 이행해서 이제 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행 과정도
시험에서 물었다고 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이걸 살펴드렸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 본 것을 뺀 나머지 이 시간에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거래계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보는가를 여러분들이 큰 조감, 전체적인 조감을 하는 게 지금 기초 강의예요. 자, 그럼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중개 완성인 거래 계약을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제 거래 계약,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의뢰받은 물건을 조사했는데 이제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을 쓰는 단계로 왔단 말이죠. 물건 다 둘러보고 다 들어보고. 그럼 이제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또 중개업자가 또 주의할 내용이 있어요. 또 조사할 내용이. 이제 여러분 다 이제 민법적인 얘기가 되겠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계약서를 쓰는데 과연 이자들이 민법상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제 민법 총칙의 내용들이죠. 법률행위. 그럼 이자가 권리 능력이 있느냐 또는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행위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매도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또는 사기꾼인지, 대리권은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진정한 계약할 자격이 있냐를 조사해야 한다니까요. 물론 매수자 역시도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조사하는 것이 또 한 번의 숙제로 남았어요. 이 당사자 조사에. 특히 계약 당사자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매도자를 더 주의할까 매수자를 주의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매도자, 매수자 중에 어느 쪽을 더 주의해서 조사를 해야 될까? 네? 그냥 상식을 묻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시험에 물었거든, 간단하게. 어느 쪽을 더 주의해야 되냐? 어느 쪽을 더 주의하겠어요? 아침부터 추워 죽겠는데 말 시키지 말라고? 수업 시작했는데 강의실 안은 따뜻하잖아요. 매도자를 당연히 중시해야 되겠지. 사기를 치면 매도자가 쳐, 매수자가 쳐? 네? 매도자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매수자는 계약금 가지고 올 거 아니야? 그럼 계약금을 주고 얼른 도망가 버려? 가지고 도망가 버려? 당연히 가지고 도망가겠지. 돈 주고 도망가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매도자 쪽을 더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런 것도 틀리고 와요. 그리고 예상 예외의 문제를 복병을 만났다고.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당사자 확인이 목차에 딱 나오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1번 밑으로 내려오면 매도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매도인을 더 주의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면 맨 밑에 2번이 뭐라고 나와요? 넘겨보라 했는데 지금도 매도자만 보고 있어. 넘겨보면 맨 밑에 2번에 뭐가 나와? 매수인에 관한 사항은 딱 4줄 써놨잖아. 지금 책을 넘기라는 건 뒤로 넘기라는 거야. 114페이지로.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매도자 쪽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을 잡고 책을 봐야 돼. 그냥 막 어딘지도 모르고 막 들이댔다가는 나중에 체계를 못 잡아서 문제를 못 풀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매도자 쪽에 더 주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다시 매도인으로 와보면 권리의 진정성 여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연 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1단계라니까요. 그러면 이자가 지금 매도자라고 있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가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우리는 그것만 딱 체크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1번에서 세 번째 줄 봐봐요.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 확인이 무엇보다 뭐야? 중요하다. 만일 등기부상 증명서에 등기부에 권리자와 실제 권리자가 불일치할 때는 누구하고 계약을 해라? 실제 권리자. 거기다 동글뱅이, 지금 동글뱅이 취할 시간이지 커피 마실 시간이 아니지.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실제 권리자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에 가면 여러분 공신력이라는 거 공부하시죠? 공신력. 우리나라는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실제 권리자하고 해야 돼. 그래서 무효인 등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민법력이야. 민법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 이제 새 정유년에 이해가 돼. 민법을 좀 해야. 자, 오른쪽 페이지 2번에 가요. 그러나 등기부는 공신력은 인정이 안 되더라도
등기부에 이름이 나오면 그 자는 추정력은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있다고 그러죠. 그게 다 민법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등기부상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이 되므로 거기다 줄체하여 먼저 뭘 떼봐라? 등기부를 발급받고 그 다음 매도자로부터 뭘 제시받아? 크게 읽어서 외워. 주민등록 증이요 등본이요. 증이라고 되어 있잖아. 증. 등본이라면 틀린다니까. 증을 제시받아 확인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등기 권리증. 옛날에는 등기 권리증이라 있어. 지금은 등기 필정보라고 그러죠. 권리증에다가 인감증명을 제시받아 확인한다 그런데 그것만 알면 돼. 2번만 딱 줄을 쳐서 거기만 알아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오픈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과목은 여러분이 중개업자가 됐다니까 지금. 어떻게 삶을 구워서 지금 계약서나 쓰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보름 만에. 그럼 계약서 쓸 때 사고 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지금 조사하는 거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써야 한다니까. 그냥 냅다 계약서만 썼다가 사기 당해버리면 중개업자가 책임져야 하거든. 그럼 또 뭐예요? 소주 한잔 먹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자격증을 땄는가. 그냥 핸드폰 끄고 또 도망 다녀야 되거든. 안 도망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등기부를 일단 떼보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등기부를 떼면은 소유자가 나와 안 나와? 갑구에 소유자가 나오죠. 이게 등기부 확인하라는 거지. 근데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것만 떼가지고는 불안전하니까 여기다가 주민등록증을 좀 대조해 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앞번호 나오죠. 그래서 공시법을 좀 알아야 해 또. 우리 과목은 좀 여기서는 다 종합이요. 민법도 알아서 조금 기본이 돼 있어야 되고 등기법도 좀 기본이 돼 있어야 돼. 다른 과목 일체 모르면 지금 못 알아들어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과목을 하고 와야 돼 실무 쪽은.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가 나온다. 그럼 주민등록증에는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가 써졌지. 그럼 두 개가 일치되는가를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죠? 그냥 들어요. 줄 칠 것 줄은 이미 쳤어 있어야지. 그래도 들으면서 자꾸 외워야지. 그러면 주민등록증에는 뭐예요? 사진이 또 나와 있죠. 사진. 그럼 지금 내 앞에 매도자라는 자가 앉아 있다니까. 그럼 등기부 떼 보니까 A로 나오는지 봐라 이거 아니야 지금 이름이 등기부에 A라는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가 내가 A가 맞대. 자기가. 그럼 어떻게 알아 그걸? 주민등록증 줘보세요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면 이제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뭐 고개를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어보라 해야죠. 그럼 봤는데 주민등록증에는 스포츠머리인데 앉아있는 사람은 파마머리네. 그럼 일치하지 않잖아 사람이. 그러죠? 그럼 뭐요? 우리 남편이요. 와이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지팔로. 본인이 안 왔지. 그럼 어떻게 해? 와이프하고 계약하면 되나요? 네? 또 안 되잖아. 그럼 와이프가 뭘 가지고 왔어요? 대리권을 가지고 왔어야지. 대리권. 또 민법이잖아 또. 그러죠? 부부라 하더라도 타박 명의의 부동산을 동의 없이 막 처분할 수 있나요? 민법 아직 안 했나요 그런 거? 두 분만 했구만. 내가 여행을 3박 4일간 갔다 왔더니 집 팔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와이프가. 여행 가겠어요? 불안해서? 그래서 법에서는 그렇게 와이프가 못하게 다 해놨지. 법이라는 것은. 그거 부부 별산제라고 그래. 별개의 재산은 손을 못 대게 돼 있다고 법에서. 그러니까 와이프가 왔다는 것은 남편 거를 팔러 왔다는 것은 뭐예요? 대리인으로 온 거지. 그럼 여러분 대리 공부했잖아. 민법에서. 그럼 대리인은 뭘로 확인해야 해? 유임장. 남편이 써준 유임장하고 인감이 있는가. 그거 확인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게 대충 확인하면 나오잖아. 지금 진실 본인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지금 조사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등기 필증 가져와 봐라. 등기 권리증. 집문서. 그 다음에 인감. 인감은 본인이 떼죠 원칙은. 그래서 이 네 가지 서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해. 그래서 중개업자는
성관주의로서 이 네 가지 서류를 조사를 해서 진정한 권리자인가를 확인해야 해야 안 해야? 이제 해야요. 그래서 이런 걸 조사 안 하고 그냥 계약서 쓰는데 그거 배가지고 계약을 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기꾼이었네. 그러니까 이자 계약금 5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사기. 그럼 중개업자가 다 물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자격증 3년에 걸쳐서 따가지고 1년 도망다니고 4년째 집을 비워놓는다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이걸 조사해야 돼. 자,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여기서 기억할 거 몇 개 없어요. 그 2번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2번, 큰 2번으로 내려오면 뭐가 나와? 처분 능력이라고 돼 있지. 항상 목차를 먼저 봐야 돼. 처분 능력. 예? 그러면 봐봐요. 또 여기 보라니까 줄 치고 있네. 이해 못하면 안 필요 없어. 그 줄만 쳐봐야. 줄 쳐서 뭐 하겠어. 오늘 책 다 버려버릴 텐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서 나오는데. 기본서 나오잖아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줄은 대충 치고 빨리 설명을 드려야 돼. 민법 얘기 해주잖아요 지금. 민법하고 우리하고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자의 등기부를 떼봤더니 2014년 5월 14일생이네. 3살 먹었죠 지금. 네? 아, 등기부에. 그럼 3살 먹은 애가 이 건물 소유주래. 10억짜리. 이 3살 먹은 애가 건물 10억짜리 소유주가 될 수 있나요? 있어 없어? 아, 소유주가 될 수 있냐고. 그럼 걔가 돈 벌어서 샀겠어? 뭐 증여 받았겠지? 소유주가 될 수 있냐고. 아, 있잖아 지금. 그걸 이제 민법에 가면 권리능력이라고 그래요. 권리능. 권리능력은 언제 여러분들 취득하냐면, 그렇죠? 어떻게 알아? 민법에서 지금 민법 얘기 하잖아. 출생에서 사망, 이 시기를 여러분 권리능력 시기라고 그래요. 숨만 쉬고 있으면 권리능력은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식물인간이 뭐예요? 식물인간.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하잖아. 어떤 상태죠 그 사람이? 식물인간은 숨만 쉬고 있죠. 잘 모르시나요 지금? 아, 숨만 쉬고 있잖아. 인공호흡기 꽂고 지금 심장이 뛰고 있잖아. 그 사망이에요?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지. 숨 쉬면 권리능력은 다 있다니까. 식물인간도.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그 응급실에 그렇게 계셔 지금.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꽂고. 상속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 네? 사망해야 권리능력이 상실된다니까. 그때 이제 사망한 순간 의사가 아유 운명하셨습니다. 순간 상속이 일어나지.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계속 장기를 오래 가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강제적으로 떼버리자. 가족회의를 하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안락사 아니야. 안락사 들어봤죠? 아, 환자가 저렇게 계속 몇 년째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삶에. 환자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고통스럽다. 해서 인공호흡기를 떼버리자. 의사하고 상의해서. 그게 뭐예요? 안락사라니까요. 근데 안락사를 함부로 인정하면은 상속받으려고 막 떼버리겠지. 그럴 거 아니 자식들이 또. 그래서 안락사의 요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함부로 떼버릴까봐. 아시겠나요? 그게 생명의 존중사상인데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요즘 안락사를 허용해 주잖아. 집에 텔레비 없나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방송에. 그래서 사람은 출생으로부터 사망 시기까지를 권리 능력 시기라 하고,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3살 먹은 애도 당연히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지. 식물인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을. 이게 권리 능력이에요. 민법.
그럼 봐봐요. 얘가 비록 권리능력자로서 재산은 소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자가 재산이 뭔지 아나요? 3살 먹은 것이? 모르죠. 그럼 얘가 집을 매매를 하고 왔네. 아버지가 여기 갔다 왔더니 얘가 싱싱카를 타고 있어요. 그거 뭐냐? 집 팔았어요. 엄지를 봤더니 인주가 묻었네. 찍고 왔어. 얘가 3살 먹은 애가 싱싱카 하나 사왔더라니까. 10억짜리를 얼마에 판지도 모르고 아저씨가 팔으라 해서 팔고 왔대. 자, 이 계약을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여러분들 취소하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또 민법 얘기지. 그러면 이 3살 먹은 애는 권리 능력은 있으나 지금 재산이 뭔지 집이 뭔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없지. 사물 변별, 그걸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무슨 능력이라 한다고? 의사 능력. 그러니까 얘는 의사 능력이 없다고 봐요. 예? 우리가 통상 법에서는 한 12살 그 정도 애들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걔들이 어떤 계약을 하거나, 계약이 법률행위죠.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을 유효라고 해야 할까 무효라고 해야 할까 취소라고 해야 할까 한번 그냥 찍어봐. 민법 했다면서 다. 예? 취소? 뭐라고 해야 할까? 안 알려준다고?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럼 봐봐. 취소는, 취소가 뭐예요? 취소는 이제 집중을 하니까 제 핸드폰 보고 있네. 후회해 나중에. 여러분, 취소는 본인이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 안 해야? 예? 해야 상대방이 알지. 계약 취소한다고 연락이 와야지. 그럼 3살 먹어놨대. 야, 인마 가서 취소하고. 그럼 싱싱카 타고 얘가 가서 취소하고 올까? 얘가 취소가 뭔지 알까? 취소라는 자체의 의미를 모르잖아. 지금 여러분도 모르고 있잖아, 취소가 뭔지. 근데 3살 먹은 애가 취소가 뭔지 알겠어요? 취소가 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뭐야? 처음부터 당연 무효가 되는 거지. 아예. 그래서 12살 이하짜리들이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면 그냥 다 무효예요, 법적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의사능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법에 12살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통상 판례를 분석해 보면 그 전후 나이로 따져요. 왜냐하면 애들이 지각 능력이 좀 차이가 있잖아. 막 천재도 있고 둔재도 있고. 또 40 먹은 사람도 뭐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있지. 식물인가?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든가 뇌졸중으로 크게 떨어졌다든가, 그 사람도 의사 능력이 없어요. 나이로 따질 수는 없는데 통상 생물학적 나이가 12살 이하를 말해요. 대개 보면 우리가 40 먹은 사람도 이런 술 마시고 필름 끊어졌다고 그러지. 필름, 정말로 필름이 끊어져서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고 봐봐. 막 술김에. 이거 유효로 해야 할까 취소하라고 할까, 그다음에 무효로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봐. 술 깨고 났더니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더라니까. 그럼 이 법적으로 그대로 유효를 해버리면 이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증명해서 정말로 의사 능력이 없다 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해줘요. 아시겠나요? 그게 의사 능력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한 것은 무조건 이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제. 그럼 12살을 넘어서 얘가 17살 먹었어, 이제. 17살. 지금 우리가 18살 이하. 다 미성년이지? 미성년. 그럼 쟤는 이제 미성년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의사 능력이 있거든. 고등학생 아니에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집이 뭔지, 매매가 뭔지 알잖아, 대충. 알죠? 그럼 쟤는 또 의사 능력은 있지.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는 겁니다, 민법. 여러분, 기초. 맨날 취소인지 무효인지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지. 그럼 얘가 계약을 하고 왔어요. 지거 집을, 아버지가 외국 갔다 왔더니 얘가 집을 팔아가지고 문방구에 앉아있어요. 뭐냐? 아이고, 집 팔아서 문방구 하나 차렸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얘가. 이게. 그럼 얘가 한 행위는
의사 능력은 있는데 얘는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야. 아시겠나요? 이걸 이제 제한 능력이라고 공부했죠? 제한 능력이 행위 능력이야. 옛날로 말하면. 그러면 이 미성년자가 행위 무능력자, 즉 제한 능력자에 해당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계약을 했다네. 집을. 그럼 얘가 계약한 것은 유효여, 무효여, 유효여, 무효여. 그것부터 물어보면. 유효지. 유효. 아버지가 갔다 와서 너 집 팔았다고 하니까 얼마에 팔았냐? 비싸게 팔았네 이놈이. 몇 집 돌아다니면서. 그럼 아버지가 뭐야? 너는 아버지보다 낫구나. 잘했다 해버렸어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돼 계약은? 에? 그대로 유효로 가는 거지 이제. 아버지가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니까. 커서 부동산 하라고. 그럼 유효죠? 근데 아버지가 봤더니 엉터리로 집을 팔고 왔어요. 그럼 얘가 판단 능력이 떨어지죠. 그럼 얘가 뭐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겠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줘야겠지. 그럼 얘가 취소를 하면 이제 소급해서 어떻게 돼? 무효가 돼버리고, 취소를 안 하면, 아까 아버지가 잘했다고 하면 그대로 유효로 되는 거지.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제 유효 무효 구별할 수 있겠죠. 지금 민법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17살 먹었으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해 볼 수가 있어요. 얘가. 그럼 취소하면 상대방, 생각해봐. 지금 상대방은 정상인이요. 30살 먹은 사람. 이 사람도 나빠 안 나빠? 생각해보라고. 생각이 있으면. 왜 법에서 취소의 기회를 줄까를 생각해보라고. 법은 상식이라니까요. 그러면 애 꼬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린이 집 사버린 거 아니야. 개거를. 사버렸지. 그럼 이 사람도 쉽게 말하면 나쁘지. 너 부모한테 동의 받았냐는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야, 너 부모가 팔으라겠니? 물어봐야 할 새끼 아니야. 하이나 물어보기 전에 그냥 얼른 계약서 써버리네 자기가. 얘 꼬드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거기에 상응하는 법에서 효과를 주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줘서 취소하면 없었던 걸로 해버리는 거지. 이 어른도 나쁘다는 거지. 법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근데요, 어린에게 피해를 더 줘요. 아이, 보치락 그러지 마. 여기서 잘 보라니까. 근데 얘가요, 계약금 1,000만 원을 줬거든. 1억짜리를. 근데 얘가 1,000만 원 받아가고 가가지고 연말 연시에 돈 다 써버려서 100만 원 남았대. 계약금. 오토바이도 한 대 샀어. 8.15 대비해서 폭주 적으려고. 얘가 그 친구들 데리다가 다 막 술 사주고 다 써버렸다니까. 돈 100만 원 남았다니까. 그리고 와서 계약을 취소한대. 그럼 여러분 1,000만 원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될까? 100만 원만 돌려줄까? 네? 100만 원만 돌려주면 돼요. 오토바이하고. 현존 이익만. 그게 현존 이익이에요. 먹고 싸버린 건 끝이요. 진작 알려주지 그랬냐고? 이게 다 민법 총칙에 나옵니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원상 회복이 아니라 현존 이익만 돌려줘요. 이 사람은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합리적이지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중개업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확인해서 이걸 설명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만약 이런 걸 미성년자, 요즘 애들이 크니까 그냥 막 수염 나고 있으니까 에이 제가 설마 17살일까? 하고 계약을 써버렸어. 나중에 와서 취소해버리네. 아버지하고 둘이 와서. 돈 써버렸다네. 취소는 또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그럼 이 사람이 큰 손해를 봐버렸잖아. 왜냐하면 매수자는 중개업자가 미성년이 아니라고 했었거든. 그럼 이 사람도 잘못이 없잖아 사실은. 그럼 중개업자가 물어줘야 한다니까 이 돈. 그럼 이 사람 또 어떻게 돼요? 중개업자. 또 도망가지. 그래서 거리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연말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알았죠? 그래서 왜 중개업자가 조사를 해야 되는가? 자, 그런 얘기. 그럼 이제 책을 봐요. 책 보고 싶어 죽겠는데 잘 참았어. 그 2번에 1번을 봐요. 그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중간 봐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 제한능력자,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아,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그 2번에 1번.
자, 그래서 중개업자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을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총론이었고,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사람에는 몇 개만 보는 거예요, 지금 기초에서. 사람에는 자연인이 있고 뭐가 있어? 법인이 있죠? 그러면 자연인, 금방 설명한 거예요. 17살 먹은 A가, 미성년자가 집을 팔러 왔어. 중개업자인 나에게, 사장님,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또 유증받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내가 미성년이지만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B하고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래요, 중개업자가. 그럼 지금 봤듯이 얘는 계약을 하고 나서 아까 취소해 볼 수 있다고 그랬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냥 취소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미성년자들이 이런 법을 다 알고 있으면 큰일 나겠지. 막 수염 붙여가지고 가서 쓰고 돈 다 쓰고 다음날 와서 계약해야, 취소한다고. 그럼 취소해야 돼. 아무튼 지금 그래서 중개업자는 이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얘가 취소를 못할 거냐, 이제 이걸 확인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그 내용이, 자, 2번 봐요. 기억번. 개공이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뭔지 민법에서 하죠. 피한정 이런 자들 다 제한능력자들 아니야. 그럼 이 자들하고 중개할 때는 그거 다 졸지하지. 법정 대리인의 뭐요? 동의, 똥골뱅이. 또는 법정 대리인과 직접 부모하고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해야 한다. 그것만 알면 끝이야. 결론. 그러면 또 여러분 민법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대리인에는 두 종류가 있지.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가 있죠. 지금 민법을 모르면 엉터리요. 임의대리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직접 대리인을 지명하는 거지. 이임을 주는 거 아니야. 네가 내 집 좀 팔아주라, 이렇게. 이거 수권행위라고 그러지. 그럼 대리인이 집을 팔면 이 매매의 효과는 어떻게 돼? 본인에게 기속되는 걸 대리라고 그러지. 그 임의대리는 내가 지명하는 걸 임의대리라고 그래요. 민법. 법정대리는 뭐예요? 법으로 정해져 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는 첫 번째가 누구요? 부모지. 부모를 우리가 법적으로 친권자라고 하지, 친권자. 근데 이제 부모가 없는 애들도 있잖아. 고아들 뭐 사고로 인해서 일찍 조실 부모해버렸다. 뭐 4살, 5살 때. 그럼 이제 홀트 아동복지 뭐 입양을 시켜버렸다. 거기. 그럼 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걔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할머니한테 이탁을 했다든지, 또는 삼촌네 집에 가서 애가 큰다든지, 그런 사람들 우리가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후견인. 후견인이 배후에서 그자를 돌봐준다는 뜻이에요. 이 돌볼견자, 이 볼견자로도 있고 돌볼견자로도 읽어요. 후견인.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정 대리, 후견인 밑에서 큰 애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그럼 방금 봤듯이 거기 책에는 누구의 동의를 받으라고? 법정 대리지. 법정 대리. 그게 딱 기억할 내용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내려와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3번 봐봐. 1번. 임의대리라고 나오잖아, 아까. 자, 임의대리. 그러면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맨 밑에 줄. 본인의 아까 얘기했잖아. 인감하고 위임장. 이걸 가지고 대리권 유무를 확인한다 그랬네. 뭘로 확인한다고? 외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지. 여러분들이 친구가 부동산을 해요. 나는 부동산을 잘 몰라.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네가 내 집 좀 알아서 좀 팔아줘라.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대리권을 준 거예요. 중개업자한테도 대리권 줄 수 있거든. 나 외국 나가니까 네가 내 집을 시세대로 잘 좀 팔아줘. 너 믿고 간다. 내가 대리권을 준 거지. 법적으로. 그러면 이자에게 이임장을 내가 써줘야지. 매매의 이임. 이렇게. 그리고 내 거 인감을
떼주고 가는 거지. 매도용 인감증명 그런 거 있지. 또는 대리용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등기 필증까지 권리증까지 다 주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리라니까. 그게.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A에. 그럼 나는 네 말만 듣고 어떻게 내가 믿냐. 그러니까 그때 상대방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지. 봐라. 내가 이임장 인감 다 있지 않냐. 등기 필증이랑.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믿는다는 거지. 이게 임의대리. 넘겨보세요. 3번, 2번에 보니까 이제 법정대리가 나오네. 아까 법정대리는 친권자나 후견인을 말한다 했지? 그러니까 거기는 뭘 떼보라고 돼 있어?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돼 있네. 여러분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증명서를 구체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호적 등본이 이제 사라져버렸죠 우리가.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마 가족관계 증명서 시군구에 다 떼봤었겠지만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죠. 자식들이 나오죠.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호적 초본이 여러분 기본 증명서 뭐 그런 걸로 해서 다 바뀌어버려요. 그게 이거 박스에 참고로 써놨잖아. 자,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부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자가 부모인지 아닌지 후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해요. 그 다음에 4번 하나 볼까요? 여러분 상속. 응? 상속인이 또 집을 팔러 왔네. 자, A가 아버지, 어머니, 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자식들이 C, D, E가 있어.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건물 20억짜리를 하나 놓고 돌아가셨어. 20억짜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망하게 되면 이 건물은 상속이 되죠. 상속. 이게 이제 공동상속인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C가 이 장남이야 장남. 이자가 집을 팔러 왔어요. 중개사무소 우리 사무소에 왔더라니까 C가 집 팔아다 달라고. 건물이 당신 거냐? 에? 아니에요. 등기부를 봤더니 등기부 이름은 A로 나오고 얘는 C요. 누구냐? 우리 돌아가신 선친이요. 아버지요. 그러면 당신 가족들이 있냐 없냐? 얘가 거짓말할 수도 있거든 이제. 내가 3대 독자요. 어머니도 안 계세요. 그럼 단독상속인이네. 그러면 단독상속인은 직거니까 지가 기억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세 사람이나 다 살았어. 나머지. 그럼 다 공동상속인이지. 그러니까 공동상속인. 또 이런 것을 중개업자가 조사하고 계약서를 써야지. 그렇다면 상속재산은 지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다 똑같거든. 어머니만 1.5고. 그럼 한 사람만 반대해도 이 등기를 넘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 네 번째 줄을 봐봐요. 따라서 중간에 의뢰인이 상속인지 여부 확인은 등기부만으로 부족하고 또 뭘 떼봐라.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이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뭐야? 공동 상속인이므로 상속인 전원 동의 동글뱅이. 그래서 가족들 모두 매매하겠다는 전원 동의서를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고 계약을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 이번에는 또 법인이 왔어요. 내가 중개사무소에 있는데 이 갑법인이요. 근데 갑법인의 대표자가 갑이래. 대표이사가. 자, 내가 중개사무소에 있는데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우리 법인의 사옥 50억짜리를 팔아달래지. 사옥을 이제 만약에 그래서 팔아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방으로 다 이전한대. 그럼 이 법인 재산을 처분할 때는 또 이자가 대표이사라고 명함을 주는데 명함만 받아가지고는 또 알 수 있냐 이거지. 명함이야 뭐 돈 5천원만 줘도 몇백 장 파주는데. 그래서 이 명함을 보고 이 거래에서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자가 대표이사가 맞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거든. 또 여러분 상법에 가면 이 대표이사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바지사장이라고 있지. 바지사장. 껍데기만 사장으로 걸어놓고 배후에서 다 장악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 대표이사도 있어요. 그 이사회에서 다 알아서 해버리고 그냥 바지사장 걸어놓은 거. 그 이사가 바지사장이었으면 이 계약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바지사장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등기부에 등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중개업자는 법인의 등기부를 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는 1번 봐봐요. 법인 부동산을 매도 의뢰받은 경우 법인격이라는 것은 등기됐느냐는 뜻이에요. 대표자의 처분권, 바지사장이냐 이런 것을 뭘 통하여 확인한다. 법인의 등기부, 거기다 출처해야지. 그 등기부 하나만 알면 돼.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법인도 뭐 재단법인도 있고 영리법인도 있고 사단법인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 두 번째 줄 봐요. 사립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사립학교. 요즘 뭐 대학 같은 데가 폐교되고 학생이 없어가지고 폐교되고 그런 데가 많죠. 뭐 파산당한 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데 이번에는 학교 법인이 왔다니까. 그럼 학교라는 것은 대학 같은 데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가 이제 재단법인이에요. 근데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 같은 것을 우리가 기본재산이라고 그래요. 학교가 재정이 어렵다고 막 운동장을 분할해서 팔아버리고 건물을 팔러 왔다니까 나한테. 그러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이 비영리 재단법인이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또 허가가 없이는 또 못 팔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이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맞는지 당연히 등기부를 확인하고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돼. 그게 바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관할청 허가라고 돼 있네. 이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을 말해요. 관할청 허가 그렇게 외워요. 그래서 이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의 재산의 매각은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중개업자가 또 딴짓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허가증이 있나 이런 걸 확인해야 돼. 대학 건물 이런 것은 참고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할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만 지금 나온 거예요. 기초에서는.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은. 민법을 하고 오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건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시험에. 계약서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매도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조사를 하고 소유자라 하더라도 3살 먹은 애들은 처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자들이 의사 능력이 있는지 행위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해서 이 처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특히 아까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었는데 임의대리는 이임장하고 인감으로 확인하고 법정대리는 가족관계, 증명세를 확인하고 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특히 아까 법인의 등기부를 떼고 사립학교, 이 학교 같은 데는 관할청 허가증까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미성년자들하고는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원칙은 계약을 하려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부모를 직접 데리고 와라 해서 법정대리인하고 직접 쓰든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정도만 여러분 알아도 100점이요. 지금 이 시간에. 매수인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거래계약서에 그 서식이라고 나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계약서를 이제 이상이 없으니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약서 작성은 우리가 이미 그 2주 전에 본 거지. 거기에서 그 1번만 봐봐. 거래계약서에는 법정 서식이 없다. 이미 앞에서 본 거고. 장관에게 표준 서식을 만들어라 했는데 아직까지 게을러서 안 만들었다 했잖아. 그 다음에 그 2번을 가보면 4번 봐봐요. 작성부서 앞에 쓴 건 나오네. 3부 이상이고 한 부를 몇 년 보존해라. 그러니까 5년 보존이라고 써있잖아. 앞에서 본 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개업자한테 가서 계약서 쓰면 다 컴퓨터에서 출력해버려요. 그래서 법정 서식은 현재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문방구에서 사다 쓰거나 컴퓨터에다 저장하고
출력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복사제에다가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복사제에다 쓸 때 우리가 필요적 기준상 그 9가지가 있었거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봤었던 부분이요. 57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57페이지로 가보면 그 거래계약서 나오잖아. 저 볼펜으로 빨강, 노랑 다 색도 칠해놨네. 거기 그 보면 다 써졌잖아. 57페이지. 그 3번에 박스에 그 1번서 9번까지 나오지. 그 필요적 기상 9가지를 나중에 외워야 한다고 했잖아. 이게 책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책을 읽어야겠지. 결국은 이 앞뒤가 연결되어 있죠. 지금 57페이지하고 115페이지하고 뭐요? 똑같잖아. 그 페이지를 써놓고. 그래서 115페이지로 다시 와보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9가지가 1번부터 당사자 인적사항부터 넘겨봐요. 117페이지 7번에 기타 특약사항까지 그 9가지가 방금 봤던 57페이지에 있는 거야. 이게 앞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나중에 그 외워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있는 계약서를 보면 집에 지금 여러분들 다 집에 임대차나 매매계약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식을 보면 이 9가지가 다 써져 있는 것이야. 자, 그래서 1번 봐봐요. 한번 읽어보면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런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다 써졌지 계약서에. 집에 가보면. 그 다음에 넘겨보면 물건 표시. 내가 어떤 토지를 샀는지, 소재지 또는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뭐 강남구 강남 1동, 뭐 강남동, 뭐 몇 번지, 뭐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런 물건 표시가 다 되어 있지. 그 다음 물건의 인도일시라는 것은 거기 봐봐요. 잔금과 등기 서류를 동시에 교부하고 물건을 인도하는 것을 물건의 인도일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서 쓸 때 여러분 잔금 줄 때 등기 서류라든가 열쇠를 다 인도받잖아. 그러니까 인도일시라고 그래요. 참고로.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 봐봐. 거기 두 번째 줄 봐봐. 다 민법 얘기예요 지금. 즉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 말이에요. 자, 이 집을 지금 내가 사는데 근저당권이 3억이 설정되어 있네.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 또는 전세권도 설정되어 있어. 그럼 이 건물을 살 때 이런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이 근저당권을 안고 살지 말소할지 다 합의하죠. 즉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근저당은 말소하고 가압류는 중도금 때까지 말소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다 쓴다 이 말이죠. 그걸 권리 이전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이제 거래대금. 자, 총 거래대금이 5억이다. 그럼 우리가 통상 계약금은 몇 프로를 줘요? 10%가 간행이지. 그 다음에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쓰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목차를 보면 거래대금, 계약금, 오른쪽 페이지 중도금, 잔금까지 돼 있잖아. 오른쪽 페이지 목차만 보면.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약서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민법, 채권법. 그 다음에 6번에 봐봐요. 계약 날짜, 계약서에 나와 안 나와? 이런 매도를 매출날 썼나고 나오지. 그 다음에 조건기한. 이런 민법에서 정지조건, 해제조건 이런 걸 공부하게 되거든. 그 조건부 계약은 또 써줘야 해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라고 되어 있네. 외워야 해. 뭐뭐 쓰는 걸 지금 다. 그게 지금 57페이지 아까 봤던 9가지라니까. 여러분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면 계약서 한 부 줘야 되고 확인설명서 주라고 그랬지. 이 확인설명서를 잘 안 주니까 교부한 날짜까지 계약서에 쓰게 돼 있다니까. 그 다음에 7번에 가면 이제 특약이에요. 특약. 기타 약정. 여러분 민법에 가면 지금 민법 어디 나가요? 다 끝났나요? 민법 어디 나가? 네? 이 어디 나가냐고. 하루 남았다고. 너 몰라? 하루 남은지. 유치원 끝났나요? 지금 채권법 안 들어갔나요? 계약법? 네? 그래서 매매, 여러분 교환, 임대차 이게 채권법이에요. 계약법이.
여러분 이 세 개 계약을 공부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이제 민법에 가보면 여러분 임의 규정이 있고 뭐가 있어? 네? 강행 규정으로 크게 나눠지지. 민법 조문이. 그럼 임의 규정을 우리는 임의 규정대로 하지 말고 우리 둘이는 특약대로 합시다. 이 특약을 두 사람이 합의했어. 쉽게 말하면 거기 7번에 보면 약정해제, 과실기소, 거기 체계, 유연부담, 담보책임, 매매비용 이런 건 다 임의규정일 것 같아? 강행규정일 것 같아? 다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그럼 임의규정은 특약을 해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특약이 유효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강행규정에 반하는 특약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강행규정, 임의규정에 그 뜻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은 다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가 합의로 별도의 다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담보책임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채권법, 민법에서 담보책임 했나요? 담보책임. 대충이라도 했냐고. 그럼 알 거 아니에요. 매도자가 집을 팔면 매도자는 일정 기간 담보책임을 져야 되지. 집을 사고 팔면 민법. 그래서 담보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매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할 때 내가 지금 급하고 내가 당신한테 싸게 파는데 나중에 뭐 담보책임 이런 거 하지 마라. 나한테 묻지 마라. 뭐 물이 샌다는 둥 지금 다 둘러봤지 않냐. 큰 이상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담보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할게 하고 특약을 하고 계약을 했다고 봐. 나중에 매수자가 들어가서 2개월 만에 장마철이 왔는데 막 물이 새버리네.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게 되겠지. 특약을 해버렸잖아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임의규정이라고. 담보책임도 특약을 하면은 배제할 수 있어요. 원칙이 그래. 그 다음에 과실기소, 천연과실, 법정과실, 유연부담 이렇게 다 민법을 알아야 돼. 우리는 2차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특약할 수 있냐 없냐만 우리는 하는 거지 이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 1차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여러분들이 계약서에다가 기재하는 걸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 그렇게 해서 목차를 외워야 되는데 아까 앞 페이지 가봐요. 다시 이제 그 박스에 보면 5페이지 가보라고 57페이지 거기 가보면 그 9가지 있지. 이제 한번 쭉 읽어봐요. 지금 했던 내용이 그대로 써 있잖아. 책이 눌러 붙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못 찾아. 확 접어놓지 좀. 중요한 데는. 이제 버려볼 텐데. 그 9가지 있죠. 그게 바로 이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 9가지도 시험에서 가끔 물어요. 그래서 그 9가지를 집어넣어서 양식을 만들어서 문방구에서 파는 거예요. 종이가.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뭐 소유권 보존 등기 118배 이런 것은 공시법이라 하지 않는 것이요. 그다음 명의신탁 이것도 이번 기초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다 할 내용이고 나중에 이제 2차생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해요. 저는 하나도 안 빼. 아마 제 강의만 들어도 민법은 5, 6개를 맞춰요. 여러분들이 2차생을 위해서 나중에는. 그래서 왜 유명한지를 이제 알게 되게 돼. 차츰 알게 돼. 어릴 때는 민법보다 더 자세한 부분이 많아요. 아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완전히 이해됐죠 이제. 그렇게 기초를 안 잡으면 여러분 책 읽어봐야 엉터리예요. 문제가 안 풀려버려요. 판례가 이해가 안 돼버리고. 그래서 명의신탁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자세히 할 텐데 지금은 필요 없고 그래서 121페이지에 가면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가 나와. 이것도 여러분 민사특별법 시간에 다 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제 지금 2차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택 상가임대차도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 주택하고 상가임대차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어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